자, 그 25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이제 큰 번호 3번에 중개 대상물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네,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고 왜 임선정이 민법 공부를 초반에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자, 1번의 토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토지 소유권은 일정한 지면을 합리적인 범위에 따라 분할을 하고 이해가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은 지표의 위, 아래, 상하에 미친다라고 우리 민법 제212조의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정욱 교수님을 통해서 민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배워갖고 오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에이 한 얘기 또 하고 앉아있네 하면서 그냥 2차가 먹고 가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개론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민법을 좀 열심히 해놓으면 도움이 되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자, 근데 아직 여러분이 뭐 민법을 그렇게 막 212조를 배운 건 아니니까 제가 그런 얘기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개대상물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토지입니다. 자, 근데 토지는 우리 민법 제21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A라고 하는 토지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다가 뭐 건물을 짓던 뭐를 하던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기껏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땅 있으면 건물 짓겠다. 이 생각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땅에다가 건물 짓는 것만 여러분의 소유권이 아니라 지표의 상, 하, 즉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까지도 영역이 미친다는 거예요. 어느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땅을 갖고 계신데 한국전력에서 이 땅 위로 전선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이게 지나가게 되는 순간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내 땅 위로 통과하라고 하실 거예요. 일정한 사용료 받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공중과 지하까지 미치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요. 그래서 지하철 발파공사해요. 건물 외벽에 금 가는 경우가 가끔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가야 돼요? 사용료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위아래 공중과 지하까지 미치는 영역이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민법 심정욱 교수님의 수업 시간에 구분지상권이다라고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그동안 중개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셨어도 하고 나서 이 법 공부하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위아래 공중과 지하에 대한 권리가 뭐라고요? 구분지상권.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 공중과 지하도 토지의 같은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영역까지 미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구분지상권도 중개 대상이 돼요? 대상이 안 돼요? 대상이 되지.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을 배워온 사람은 구분지상권도 토지로서 중개 목적이 되죠? 네. 금방 이해가 되는 거야. 민법이 되니까. 그래서 열공해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그 건축물 있죠? 자, 요번에 공인중개사 29회 시험에 역시 예상대로 출제했습니다. 자, 건축물 제목 옆으로 화살표 딱 뽑으세요. 자, 26페이지 맨 위에 건축물이라고 쌍가로 1번 있습니다. 자, 옆으로 화살표 딱 뽑으시고 제가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지붕. 지붕 뭔지 알잖아요. 지붕.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영어 한번 쓸게요. 엔드 정도는 써도 되잖아요. 엔드 주벽. 엔드는 그리고 동시 충족. 자, 그러면 지붕 기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벽까지. 그리고 벽도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농담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C라는 개공인으로서 사무실을 딱 오픈했어요. 이제 개공이가 뭔지 아시죠? B라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으로서 여러분한테 찾아와요. 저 개공인님, 네. 아유, 나 이번에 집 하나 사고 싶은데 좀 괜찮은 거 없어요? 좀 싼 거, 좋은 거? 그랬더니 여기는 개공이가 좋은 게 있다고 하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지붕이 있죠. 집이.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벽이 없어. 이제 겨울 되면 추워 뒤질 거예요. 자, 벽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개공이가 B한테 얘기했어요. 싸고 좋은 집이 있다고. 대신 벽이 없다고. 그럼 여기 있는 B는 괜찮다고. 라고 하겠어요. 이걸 집이라고 좀 소개시켜주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건축물을 중개 대상물을 삼으려면 당연히 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최근에 공인중개사 29회 때도 또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냐면 세차장 구조물. 아,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 그 세차장 구조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일상에서 보면 셀프 세차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잖아요. 우리 나가면 뭐 지금이야 좀 추워서 그런데 여름에 차 많이들 자기 차 많이 닦고 하잖아요. 제가 셀프 세차장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붕 있나요? 지붕 있잖아요. 자, 기둥이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주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벽일까요? 칸막일까요? 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죠. 또 다 뚫려 있잖아요. 밑에도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차가 드나들고 있는 거 맞죠? 차 넣고 세차하고 나가고 이렇게. 그럼 이건 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A가 토지 소유자이기도 하고 이 세차장 구조물의 소유자이기도 한다 그러면 토지는 중개 대상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세차장 구조물은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개업을 할 때 건축물로 봐서 이걸 별개의 독립된 객체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요. 결국은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 판단하래요. 요거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 벽이 주벽이든 벽이든 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상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랍니다. 이게 요번에 29회 때도 또 나왔어요. 박스 문제 고르라고.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올해 시험 문제 하나, 중개대상물에서도 하나.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2번에 보니까 그 밖에 토지정착물에 보니까 1번에 수목교량, 그건 참고하시고, 자, 2번에 보니까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재산 써 있죠. 수목은 나무라는 거, 집단은 여러 개가 있다는, 집단 신경 쓸 거 없어. 수목이 나무인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명인 방법이란 말이 써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학원 잘 오신 거예요. 못 왔으면 오늘 밑에 명인 방법만 갖고 이해하는데도 하루 종일 끙끙 매고 있게 돼 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인 방법은 박스 찾았죠? 네, 자,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명백하게 할 때 명자 동그라미. 그 다음 인식할 수 있는 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인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동그라미 친 걸 조합해서 얘기해 주세요. 동그라미 친 걸 조합하면 뭐예요? 명인. 그게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방법들이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을 명인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또 그림 그려서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도대체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집단, 수목이라고 해도 돼요. 자, 명인이라는 게 뭐냐? 명인이라는 말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명인 방법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봐. 자, 어떤 게 명인이냐면 저희 어머니 그 친척 중에 양평에 가면 여러분들 용문사 알죠? 용문사 있는데 그 용문사 절을 쭉 그뭐 상관없어요. 근데 쭉 올라가다 보면은요 다 달았을 때 왼쪽에 보면 오래된 큰 은행나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따 치고요. 자,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나무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나무라고 칠게요. 근데 나무에 보니까 앞에 이렇게 목찰이 박혀 있어요.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이 나무는 조선 영조 때 어쩌고 저쩌고 임진왜란 때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훼손하면 문화재관리법 몇 점 몇 호로 처벌받아요. 관리소장백 이런 거 써 있을 수 있죠. 이야, 최소 600년은 넘었네. 자, 이 생각 딱 드는 순간 오케이, 새벽에 뽑자. 와서 뽑자 600년 뽑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딱 읽는 순간 아, 이게 오래된 나무구나. 이게 문화재 이만저만저만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나무구나 하는 순간 관리 주체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찰은 그 명백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충족시킨 거 맞죠?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자, 요번에 공인중개사 29회 시험에 이것도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과연 이게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은 논란이 될 게 없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지금부터 15년 전 2003년도에 14회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박스 문제가 나왔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디귿번인가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집단이 있죠. 이게 시험에 처음으로 나온 거야. 기출문제로. 나왔는데 분명히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한 문제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개수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이거를 행정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에서 이거를 중개대상 볼 건가 말 건가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데 왜 보는 견해와 안 보는 견해가 두 개가 나눠졌는지 알아요? 물어볼게요. 지금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이게 관리주체가 있다는 것이 공시된 거예요? 공시 안 된 거예요? 공시됐잖아. 니네들 손대지 마. 이 관리주체 있는 나무야. 이거 아무나 뽑아가는 나무가 아니야. 지금 건들지 마라고 공시돼 있죠. 나무는 동산, 부동산.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동이 움직일 동자잖아요. 동부.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면서 공시되어 있으니까 중개 대상이 되는 거 맞잖아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야야야야 아니 뭔 말인지 알겠는데 공시됐다고 해도 무슨 나무를 개공이가 도와줘. 수목이라는 그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공시고 나발이고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이 두 견해가 대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행정법원에서는 이쪽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되는 걸로. 그러면 왜 되는 걸로 편을 들어줬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 소유자 갑이에요. 그러면 이 집이 여러분 거라는 거 공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어요? 등기부 띄워보면 딱 나오잖아요. 누구 소유자라고 갑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아파트는 동산, 부동산? 부동산이 무슨 동산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럼 이건 중개 대상 되는 거 맞죠?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공시, 부동산, 동그라미. 공시, 부동산, 동그라미.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법원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명인방법 갖춘 수목 집단이 대상물이 되냐 안 되냐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미 얘기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요번에도 된다라고 또 출제했어요. 29회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직속 선배들은 어려움 없이 다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자, 이 명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명인 방법은 꼭 이렇게 목차를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둘레에 봐봐요. 울타리 같은 거 이렇게 둘러칠 수도 있죠. 접근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걸 딱 봐도 이거 누구 관리 주체 있구나.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둘레 뾰족한 울타리 같은 거 둘러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것만 봐도 관리 주체가 있다라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이런 것들이 다 명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런 얘기를 몇 가지 써놨습니다. 자, 박스 안에서 두째 줄 끝에 보세요. 자, 수목의 경우에는 수필을 깎아서 뭔지 알겠죠? 소유자의 성명을 묵시한다든지 묵시가 뭔지 알죠?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새겨 넣은 거죠. 미분리 과실의 경우에는 논밭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표시한 목차를 세우는 방법 등 그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다 명인 방법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명인 방법도 결론 공시 방법이다 아니다? 공시 방법이다. 따라서 이것도 중개 대상이 된다 못 된다? 된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난 거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수험생이니까 그리고 넘어가세요. 괜히 여기서 뭘 뒤집어요. 자, 밑에 보면 이제 큰 번호 3번. 자, 나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에 쌍가로 1번에 보니까 요번에 나무는 무슨 법률? 임목에 관한 법률에는 임목이라고 돼 있는데 웃긴 게 있죠. 좀 전에는 제가 수목이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야? 임목이야. 그럼 수목과 임목은 다른 거냐?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요거 밑줄 하나 칠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밑줄.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밑줄. 자, 아직 등기법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우리 배상용 교수님이 오시면 보존 등기가 뭔지 얘기할 거예요. 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집을 처음 졌을 수 있죠. 그러면 등기부가 있어요. 이제 만들어야 돼. 처음에 등기부를 창설신설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목과 임목의 결정적인 차이는 임목은 등기한 나무는 임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나무는 뭐라고 불러요? 수목이라고 부르고 목차를 세운 나무는 명인 방법에 따른 수목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수목과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과 임목하고는 다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보존 등기를 했어. 등기부를 만들었어. 그래서 임목으로 등기를 받았은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토지나 일필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을 말한다, 의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또 그림 그리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혼자서 책 보면은 멍하니 뜬구름이야. 그냥 등기하는 값이요. 왜 몰라 한다고 써 있잖아. 그게 무슨 점수가 나와. 자, 이제 제가 수목과 임목의 차이를 또 설명해 줄게요. 자,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이 A세요. 자, 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인데, 자, 금액은 작게 할게요. 1억 원짜리 이렇게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만저만 해서 8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서 8천만 원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걸 금매로 9천에 팔아서 8천 쓰면 1천만 원 갖고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1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그러면 8천만 원 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깝깝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A로서 야,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도대체 하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단독주택 바로 뒤에 나무, 큰 나무 강구로 있는데 그냥 제가 이거 금액이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냥 예에 불과하니까 혹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그냥 그러려냐고 들어주세요. 이 나무가 500년 된 향나무라고 칠게요. 저 얼마인지 몰라요, 진짜로.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대충 알아보니까 한 3억 정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자, 지금 8천만 원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팔면 되지. 근데 이게 쉽게 팔리나 이런 나무가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요 나무를 등기를 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등기부는요. 지금 저 만나러 오기 전에도 최소한 전세계약서를 쓰더라도 부동산 사무소에서 등기부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보라는 대로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자세하게 보면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표제부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요. 이게 등기부는 갑구하고 을구 정도는 오늘 알고 계세요. 자세한 건 이제 배상 교수가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고요. 을구에는 저당권과 관련된 소유권 이외 권리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잘 봐요. 을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갖고 있죠? 아파트에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등기부에 을구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면 이 나무도 을구가 있을까, 없을까? 등기했으니까. 있죠.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오늘 제가 아까 1교시 때도 얘기했잖아요. 비록 금전 소비대차 계약 알선에 부수해서 이주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 못 된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가 있는데 비싸. 근데 이게 팔기가 힘들어. 그럼 이 나무를 은행에다가 돈 구워 쓰기 위해서 등기를 한 거예요. 그 나무를 뭐라고 불러요? 임목이라고 부르는 거고 저당권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 못 된다? 된다. 그러니까 임목도 중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 중에서요. 실무에 나가서 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부동산에서 돈 좀 벌었다 해도 학원 수업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야. 오히려 이런 거 듣지 말고 저런 거 가요. 어느 땅 사면 돈 될까? 투자 설명회 이런 거 들으러 가야지. 근데 여기는 그런 수업을 하는 데가 아니라 법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수업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임목도 중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알아두세요. 갑구에는 무슨 권? 소유권. 을구에는 뭐 저당권. 저당권도 중개 대상이 된다, 못 된다? 된다. 그러므로 임목은 중개 대상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잠깐만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은행에서 8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자, 문제는 받았는데 어느 놈이 새벽에 이 나무를 베어버린 거야.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은행의 저당권의 효력은 베어낸 수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쳐야 될까요? 미치면 안 될까요? 잘 생각해봐요. 미쳐야 돼, 안 미쳐야 돼? 만약에 안 미친다고 치자. 그럼 은행은 돈 받아요, 돈 띄어요? 돈 띄죠. 그럼 여러분이 은행이라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그럼 애초부터 등기할 필요가 없지.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어느 놈이 새벽에 벌채 베어내버렸어요. 그럼 베어낸 수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쳐야 돼, 안 미쳐야 돼요? 미쳐야죠.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자, 그래서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에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찾았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도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거 봐.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근데 이런 걸 안 듣고서 마지막에 심화나 요약 강의 와서 외우면 어떻게 돼요? 미친다. 뭐가 미친다? 머리도 미치고 나도 미치고 미치는 건 미친다. 안 미친 맥스. 미침 동그라미 왜 그래? 묻지 마. 미침 동그라미. 미치는 거야, 머리가. 지금 차근차근 예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임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제자를 보고 강의를 진행해 왔지만 명인방법 갖춘 수목과 임목을 도와주고서 복비 받았다.
라는 후배, 선배를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시험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그러네 하고 졸업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자, 오른쪽 메뉴에 27페이지입니다. 자, 메뉴에 보면 쌍가로 2번, 쌍가로 3번 나와 있는데 최근 3년 안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가볍게만 실어놨는데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해서 강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재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재설비로 구성되는 1단이라고 돼 있죠. 단자 동그라미. 자, 기업 재산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재자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신 걸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재단이에요. 그래서 1단에 기업 재산으로서 이 법에 의해서 자,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죠. 뭐와 뭐의 목적이 돼요? 소유권과 저당권. 지금 왼쪽에 딱 써. 여러분 볼 때 오른쪽하고 똑같잖아요. 자, 소유권 밑에다 쓰세요. 갑구. 자, 소유권 밑에다 갑구. 여기 있잖아요. 갑구, 갑구. 그 다음 저당권 밑에다 쓰세요. 을구.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됐다는 얘기는 갑구, 을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등기를 안 했다는 거야? 등기를 했다는 거지. 그럼 등기를 했으면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니까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저당권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와닿지 않습니다. 또 샘플 드리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자,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도 뭐 시간 아깝다, 동영상 보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와서 꼭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자, 뭐 광업과 관련된 부분에 뭐 내용이니까 뭐 저도 그렇게 광업 관련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법에 있는 취지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영업권이 있겠죠. 그게 무슨 권이에요? 광업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포크레인, 굴삭기, 현장사무소 등등등등 많은 재산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자, 뭐 이렇게 마름모도 있고 삼각표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표도 있고 이해가죠? 그런 여러 가지 재산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갖고 있는 이런 사업체를 자산 평가를 해봤더니 한 50억 정도 되는 평가를 받았을 수 있죠. 그런데 요번에 어음결제를 3억을 해야 돼요. 그럼 전 물어보고 싶어요. 자, 50억짜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결제 3억을 해야 된다. 그럼 물어볼게요. 싹 다 해가지고 잡혀서 3억 원 빌리실래요? 돈 되는 거 몇 개만 잡히실래요? 아니, 어려울 게 없잖아. 이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성립이지. 여러분이 지금 3억 원이 필요해.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원구의 아파트가 지금 7억짜리야. 예를 들어서. 자, 의정부에 가면 상가 갖고 있는데 상가가 25억짜리야. 예를 들어서. 또 저쪽에 용인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조그마한 상가, 구분 상가 갖고 있는데 이게 6억짜리야.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요번에 3억 대출 받을 때는 싹 다 잡혀 먹으실래요? 하나만 잡힐래요? 당연하지. 근데 선생님 전 싹 다 잡혀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잡혀 먹어. 돈 많이 들어가지, 인지세 많이 들어가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0억짜리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3억 필요하다고 싹 다 잡힐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재단 등기는 요것만 갖고 등기를 해도 되고 전체를 다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퉁 쳐갖고 등기를 하는 순간 이게 바로 등기가 되는 순간 뭐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알겠지만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없어요? 갑구는 무슨 권? 소유권. 을구는? 그러면 저당권도 개공이가 도와줄 수 있는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러므로 광업재단도 중개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저당권이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그 대법원 판례는 진짜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오늘 기초 강의 때 계속 3교시까지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알아두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과거 기출 문제지만 최근에 영향을 미치니까 설명한다면 광업재단과 광업권과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예? 재단이죠. 그러니까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광업권만 별도로 뽑아서는 중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광업재단과 광업권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광업이 아니라 공장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긴 공장을 해. 그러면 긴 공장에 각종 기계들이 있겠죠. 그것도 퉁 쳐서 하게 되면 그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쌍가로 3번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자, 요번에는 무슨 재단?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단.
기업 제. 그러면 단자와 제자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다. 그래서 등기를 퉁 쳐서 등기를 하면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무슨 권? 저당권. 그래서 결국 중개 대상이 된다. 이 논리예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3년 안에는 공장 광업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임목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 29회 때는 명인 나왔으니까 30회 때는 임목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는 시험 더 거듭될수록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드디어 1장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7주로 진도 나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어저께 제가 수업이 부천이었어요. 그래서 학원들마다 수업은 다 똑같이 진도 나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장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네, 그럼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하나 아니면 말고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부담 없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파란 글씨 1번에 보니까 시험 시행 기관이라고 써 있나요? 네, 그래서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예외적 시행 기관은 국장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제 강의를 워낙 많이 하다 보면 7글자를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토할 때 국과, 장관할 때 장에서 국장이라고 표현할 테니까요. 자,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누가 더 윗급일까요? 예? 국장이 더 윗급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오셨으면 봐봐요. 부장님이 못하면, 예? 아이, 김 과장, 네, 부장님. 아, 그거 좀 하고 네가 퇴근해. 라고 얘기하는 게 1번. 과장님이 못하면, 임 부장 일로 와봐. 네, 네가 좀 하고 퇴근해. 2번. 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일상 그냥 사회생활에서. 예, 물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자, 뭐 이렇게 과장이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예, 정상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이죠.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못하면 아래 사람을 시키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못하면 예외적으로 국장을 시키는 거죠. 뭘 아니야,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윗급이에요, 국장이 윗급이에요? 예? 아니, 국장이 윗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시도지사가 원칙이라 그러면 아무 느낌 없이 보고 있는데 한 달 있다가 모의고사를 보면 국장이 못하면 시도지사 예외로 시키죠. 그러면 당연하지 하고 틀리는 데가 여기예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을 합격하고 시키고 싶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 1번에 시험 시행 기관이라고 써 있죠. C자 동그라미 딱 찍으세요. C. 자, C자 동그라미 딱 찍으시면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C자 동그라미 딱 찍으시면 결론이 납니다. 외우는 방법은 시험은 시도지사가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원인 거예요. 자, 예외는 누가 해요? 국장. 자, 다시 한번요. 시험은 누가 원칙이라고요? 시도지사. 예외는요? 국장. 제가 좀 이따가 한 장 넘긴 다음에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자, 한 장 넘긴다는 얘기도 했고 물어본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틀린다면 그동안 즐거웠던 거예요. 자, 자, 잠시 후에 한번 봅시다.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 한번 찍어봐요. 올해 시험은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행할 것 같아요? 국장이 시행할 것 같아요? 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시험 업무 위탁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의 업무를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얼만큼 강의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시도지사나 국장이 직접 시행한 적은 없어요. 다 말만 그래. 그들은 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협회도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협회는 중개업을 하는 그런 어떤 개업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단체지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을 보호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회에서는 항상 시험을 자기들이 출제하겠다. 그 말의 뜻이 뭔지 알겠죠? 적절하게 좀 어렵게 내서 합격자 지금 몇만 명씩 내지 말고 다 죽는다. 항상 협회는 자기가 내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응시 자격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원칙적 응시 자격 보이죠? 예, 그래서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데, 자, 어저께도 그렇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게 조금 물어보기 힘드셔서 못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어저께도 이런 질문 받았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 아니시고 다들 사회생활하다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살다 사업하시다 보니까 과거에, 자, 과거라고 그냥 얘기해 놓고 할게요. 과거에 이만저만저만저만 해서 집행유예 2년 받은 게 있어요. 과거에. 자, 2년 받았고 이제 집행유예는 지금 뭐 옛날 얘기니까 다 끝난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가만히 공인중개사가 나서 공부를 할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 올해 시험 못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설사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만저만한 일 때문에 내가 이거 중개업을 할 수 있나?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못하면 이거 와서 자격증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가만 있어봐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본다라면 응시할 수 있고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본다라면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과거에 이만저만저만저만 음주운전하다가 벌금 300만 원 받은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선생님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벌금 받아갖고 이만저만 했어요. 근데 지금 뭐 몇 년 한참 지난 얘기인데 제가 올해 시험 볼 수 있나요? 네. 그럼 선생님 자격증 따서 중개업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뭐 못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자꾸 여기다 과거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의 뜻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집행유예와 관련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결격사유를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집행유예는 우리 형법에 보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시켜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2년 받았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를 시켜봐. 네. 이분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만저만 잘못하면 원래는 깜빵 1년 가야 되는 게 맞아. 하지만 초범이야. 뉘우침이 현저해. 피해자 합의도 했어. 이해가죠? 그래서 법원에서 선처를 해주는 게 집행유예를 내린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A, 네, 너 원래 내 씨 깜빵 1년 쳐 넣으려고 그래서 내가, 근데 너 이만저만하고 초범이고 뉘우침도 현저하고 피해자 합의도 있고 엄마나 이런 게 됐으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깜빵 1년 넣는 그 집행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예시켜준다는 건 미뤄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깜빵 1년 갖고 2년 동안 미뤄줄 탄 얘기는 2년 동안 뭐 하란 얘기예요 지금? 2년 동안 뭐 하란 얘기야? 자숙의 시간을 갖고 A, 네, 다시는 너 있다고 행동하지 마. 이게 집행유예인 거예요. 그럼 결국 집행유예는 감옥 가요 안 가요? 그러면 2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 되죠. 그러면 2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려니 뭐 사회활동도 안 되고 이러니까, 선생님 저 여기 요즘 에듀윌이 하고 났잖아요. 오늘 지금 그거 끊으려서 공부하려고요. 그럼 에듀윌이 하고 나서 공부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볼 수 있죠. 여기가 내년도 10월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거 10월이면 자, 집행유예가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죠. 그럼 내년 10월이야 여기가. 예를 들어 그럼 요 시점에서 내년 10월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시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사실은. 결론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 그랬죠. 그럼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건 자숙이에요? 공부는 자숙이 아니야. 공부하면 돼? 공부하지 마. 그럼 물어볼게요. 깜빵에서 검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 왜 공부를 해? 깜빵 가서. 그게 공부하는 게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의지 표명을 하는 건데 국가 공부하지 마. 넌 공부 쪽은 아니야. 하지 마. 아니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도 좀 따고 나 열심히 한번 살아볼랍니다. 그럼 국가에서 못하게 할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시험 봐서 자격증 딸 수 있다. 그 대신 중개업에 종사는 못해요. 언제까지 못하느냐 봐봐요. 몇 년까지 반성? 자격증 땄죠? 바로 여기서 사무실 오픈해. 땄다고 쳐서 오픈을 한다 치자. 그럼 오픈해서 다운계약서 쓰고 노원구에 집값 띄워. 그리고 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사기죄로 그런 거야. 사기죄로. 근데 여기서 오픈해갖고 또 사기치고 있어. 그럼 이건 자숙이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 끝날 때까지는 중개업에 종사 못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험을 볼 수 있냐 없냐와 종사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점. 여기는 시험 볼 수 있고 여기는 종사할 수 있는 시점은 여기부터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건 좀 뭐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니까요. 만약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저한테는 물어보러 오세요. 왜냐하면 이걸 안 물어보고 공부를 하면 자꾸 찝찝함이 밀려와. 그래서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래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또 물어보기 힘들면 그 게시판에 Q&A 있거든요. 거기다가 글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혹시 찝찝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가세요. 근데 지금 이게 종사고 이게 문제예요. 점수가 안 나와. 나는 종사가 문제가 아니라 점수가 안 나와서 종사를 못할 것 같아. 선생님 종사할 수 있잖아요. 중개 보조원. 그렇지. 중개 보조원은 있네. 근데 보조원은 뭐 지금 해도 되잖아. 자, 그래서 뭐 보조원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격증 따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찝찝하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웬만한 사람은 다 볼 수 있어. 대신 안 되는 사람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두 개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여기에. 왜? 그 밑에 봐봐요.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 있죠?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봐봐요. 자격 취소가 됐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기 지금 100분 넘는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에 난 자격증 딴 적이 있다. 근데 친구한테 30만 원씩 빨고 빌려주다 재수없게 걸려갖고 내가 또 왔다. 이런 분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격증 빌려주다 걸려서 취소됐으면 3년 동안에 시험 못 본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없잖아. 또 밑에 보면 3번. 부정행위자. 선생님 제가요 시험장 가서 컨닝하다 걸렸거든요. 그런 사람 없잖아 지금. 이해 가죠? 그럼 부정행위하다 시험장 가서 남의 거 보다 걸려서 5년간 못 보는데 선생님 살짝 오래 한번 애들어 왔어요. 뭐 그런 사람 없잖아. 여러분들은 2번 3번만 아니면 시험 다 볼 수 있어요. 대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떳떳하지 못한 상태 있죠. 요것만 해소된 다음에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종사할 수 있는 거니까 공부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일단 자격증은 따놓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개개적인 질문은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3번에 시험의 시행 및 일부 면제 있는데 1번은 시험의 시행 보십시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이에요. 1회 이상 시행이에요. 제가 아까 부칙개공이 얘기하면서 과거에 시험을 2번 봤던 회차가 있다는 얘기 했죠? 그것 때문에 이상이란 말이 있어야 2번 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지만 다 기본적인 얘기, 기초를 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그리고 밑에 시험의 일부 면제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물어볼게요. 다음 회예요? 다음 1회예요? 다음 회와 다음 1회는 다르죠. 자, 이 질문도 가끔가다 하는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회와 다음 1회는 달라요. 다음 1회라는 것은 29회 때 1차 합격하신 분 여기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30회 시험에 바빠갖고 도저히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 31회 때 시험을 볼 때 지금 여기 29회 때 1차 붙은 걸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문제될 수 있죠. 다음 1회라는 것은 다음에 언제든지 한 번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그 말은요. 31회 때 인정 해준다는 얘기지. 근데 다음 회라고 돼 있죠. 그럼 29회 때 자 지금 1차 붙은 거 맞죠? 근데 30회 때 시험 못 봤을 수 있죠. 그럼 31회 때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지. 다음 회라는 거는 바로 다음 것만 인정한다는 게 다음 회예요. 다음에 언제든지 한 번만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는 다음 회와 다음 일에도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을 공부할 때는요. 이 글자 한 글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 몇천 명이 여기 걸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예요. 다음 1회예요. 그럼요. 다음 회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4번에 정책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에 최근에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건드려요. 근데 초창기에는 암기 위주의 수업은 5월 달부터 하시면 되니까 초반에는 그냥 잘 나오는 거구나라고만 알고 계세요. 읽어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자, 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4가지가 있는데 1번이 맨 끝에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그것만 밑줄 딱 쳐놓으시고 나머지는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암기 제가 다 시켜드릴게요. 2번째가 중개업의 육성, 3번째가 보수 변경, 4번째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 써 있는 거 맞죠?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정책심의위원회고요. 이 정책심의위원회 밑에 구성 및 운영을 보면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11명. 그리고 2번에 보면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국장이 임명 위촉한다 써 있죠.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자, 이제 30페이지에 가면 시험 실시 있나 보세요. 쭉 내려서 정 가운데. 자,
자, 쭉 내려 정가운데 큰 번호 2번 제목이 뭐? 시험 실시. 자, 파란 글씨 1번 시험 공고 보여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보이죠? 자, 제안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번호 앞에 여백이 한 3, 4cm 비어 있는데요. 거기다 쓰세요. 동그라미 1번 앞에 여백에다. 계략적 공고, 계략. 대충 공고, 계략적 공고. 계략적 공고라는 것은 대충 시험 10월에 봐요. 이런 거.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앞에다 쓰세요. 구체적 공고. 선생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서 접수 몇 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서 접수할 때 응시 수수료가 얼마인지 좀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요. 그런 게 구체적 공고예요. 그래서 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일시, 방법 이런 어떤 계략적인 것들은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고 써 있죠. 그래서 매년 시험이 10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라는 얘기는 1월 달에 대부분 발표를 해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 볼 거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보통 1월에 발표하는 거고 1월은 2월 28일까지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생님 그럼 원서 접수 언제 해요? 응시 수수료 얼마예요? 나 시험장 어디 가란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은 셋째 줄에 보면 알겠지만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자, 90일 밑에다 쓰세요. 60일 X. 90일이라는 말은 맞지만 60일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과거에는 60이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숫자 장난치는 문제 가끔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응시 수수료에 반한 1번, 2번, 3번은 볼 것도 없어요. 수수료를 과혼합했다. 그럼 당연히 돌려줘야지. 더 낸 거. 두 번째, 시험 시행 기간에 규칙 사유로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돌려줘야지. 응시수 28,000원. 근데 이게 지금 28,000원의 문제예요. 시험장 가서 딱 시험을 보려 했더니 시험지가 모자라서 시험을 못 봐. 그럼 28,000원만 주면 고마울 뿐이에요.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지. 옛날에 14회 때인가 한번 이 시험지가 한번 모자라가지고 막 복사해갖고 보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전부 돌려주는데 4번, 5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게 되면 100분의 얼마? 60. 그 다음에 5번은 4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했다는 얘기는 8일째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100분의 얼마? 50. 그렇게 그냥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제가 아까 여쭤볼 거예요 했던 말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맨 위에를 보시면 자, 시도지사는 찾았나요? 네,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렇다면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있죠.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국장이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국장이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국장이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 일관성 있는 건 좋아요. 예.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은 둘 다 됩니다. 예. 마저는 뭐야? 자, 예. 자, 물어볼게요. 한 장 넘기고 물어봐도 돼요? 이러면 안 돼. 아니, 한 장 넘기기 전에 아까 원칙과 예외 했잖아요. 원칙이 누구예요? 시도지사. 예외는? 그럼 예외가 국장이면 예외권자도 시행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외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 넘기고 물어봐도 돼요? 넌 그러면 안 돼. 지금 한 장 넘기고 물어보는 순간 틀리잖아요. 다음 주에 물어보면 나쁜 놈이야. 한 달 있다 물어보면 가리킨 건 하나도 안 나왔어. 이게 선배들이었어요. 이게 보는 거하고 문제 푸는 게 완전 달라요. 하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시험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 그렇다면 국장도 시험 시행 기관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거기를 보시면 시도지사라고 써 있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길래 그 많은 33만 명의 수강생들 중에 10% 20%밖에 합격을 못하느냐 이렇게 냅니다. 자, 시도지사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시도지사를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바꿨어요. 시험 시행 기관 장은 합격자 결정 공고를 1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하면 틀리죠. 왜? 시험 시행 기관 장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들어가요? 국장도 들어가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보기 박스에 넣고서 고르면 몇 개?
물어보기 때문에 33만 명 중에서 20%는 걸러져요. 과목별로. 그래서 적절한 공부는 적절하게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누구라고요? 둘 다. 네, 시도와 국장 둘 다. 하지만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는데요? 시도. 여기는 국장이 들어가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과목이 작은 대신에 치사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계속 트레이닝 하다 보면 아휴 또 장난치네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초반에 지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과목이구나라고 워밍업 하시면서 다니세요. 자,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제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자,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제 과목 복습 안 해도 돼요. 다음 주에 와서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대신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1교시 때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11월, 12월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에 한 과목만 열심히 하기로 저하고 약속했죠. 뭐요? 민법만 열심히 하세요. 그럼 올해 동차 합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 과목은 원래 하던 대로 복습하지 마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수업은 들으러 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